국민은행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19년 만의 일인데 오늘 밤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해 분양시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던 위례 포레자이가 공용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지하수물을 퍼내야 하는 영구 배수공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잠실 리센치가 시세 가격보다 5억 원 낮은 가격에 급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혜영입니다. KB 국민은행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총파업이 일어나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과의 합병 당시 있었던 총파업 이후 19년 만의 일인데요.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밤늦게라도 극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쟁점들이 있어서 파업 가능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전국 천여 개의 지점을 보유한 국민은행의 총파업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주말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단협 갈등을 봉합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오쯤부터 다시 노사 지도부가 총출동해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타결 소식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과 급등, 대립 쟁점에서 진전을 보여 늦은 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인 행장은 은행 영업시간 마감을 앞두고 사내 방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로금에 시간외 수당을 더한 3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요구해온 성과급 규모를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페이밴드 논의 시작 등이 조건으로 달렸고 남은 시간과 노조의 일정을 고려하면 극적 타결 가능성이 크지만은 않습니다. 노조는 약 1시간 뒤인 저녁 7시 반부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밤샘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전야제에 집결한 이후로는 노사가 전향적인 협상을 벌이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내일 총파업에 대비해 거점 점포 운영과 영업시간 연장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고객 불편이 빚어지는 것을 막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참가율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말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은 하루짜리지만 현실화하면 국민은행은 앞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노조는 연이은 파업을 계획한 데다 파업을 막아보려 던진 경영진의 사표도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앞서 지난 4일 부행장 이하 경영진 54명은 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허인 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지난 3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청약 경쟁률 130대 1을 기록한 위례 포레자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단지는 오는 18일에서 22일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하수물을 1년 내내 퍼내야 하는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예정이라 입주자라면 공용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정찬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위례에서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 아파트 단지. 지상 22층 9개 동 총 558세대 규모인 이 단지에 1순위 청약에만 6만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엔 불역 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영구배수공법은 기초지반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빼내는 공사 기법을 말합니다. 기초바닥에 배수층을 따로 만들어 펌프를 돌려 강제로 물을 빼내는 겁니다.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펌프 가동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료와 하수도 요금이 추가로 발생돼 공용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엔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선 시공이 간편해 전체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공법이란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이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엔 놀이터 3개 중 1개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설계됐습니다. 단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50세대가량의 놀이터가 2개뿐이라 어린이가 있는 세대가 입주할 경우 따져봐야 합니다. 놀이터 2곳은 103동과 105동 사이, 107동과 108동 사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에서는 100년 대계를 잇는 장수기업을 키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등이 가업 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 그동안 많았는데요. 가업 승계를 위해 이 같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론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 과정의 소통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커질수록 가업 승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개입이 되면 어머니가 갈등 조정 내지 해결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다는 거죠. 제 논문에서 보면 경영자와 후계자 간의 소통이 올라갈수록 승계 프로세스 만족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25% 관여되고 50% 관여되고 75% 관여되고 100%가 관여되면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소통을 통한 경영 승계 프로세스 만족도도 함께 올라간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연구 결과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소통과 네트워크 등 총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가치 공감대와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3개 요인은 지속적인 접촉으로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소통은 지나치면 독이 돼 오히려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자가 후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애정과 관심으로 인식하는 반면 후계자는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여 승계 프로세스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실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나 대립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때 어머니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로 갈등 조정 내지 해결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한 가업 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인 요건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동일 업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기업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업종 변경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좀 완화시켜주었습니다. 가업 승계는 애써 일군 기업의 미래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과 노하우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연속성의 기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가업 승계로 경영 의욕을 북돋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잠실의 한 아파트가 최고가보다 5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돼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거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른바 가족 간 거래란 설명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다 보니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들어선 리센츠. 5,5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작년 9월 기록한 18억 3천만 원. 석 달 새 5억 원 가까이 빠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현실성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대기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거래를 두고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 팔린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중개업소 말을 종합하면 이른바 가족 간 거래란 설명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 돈이 오갔고 감정평가 후 시세보다 3억 원가량 싸게 거래했던 겁니다. 자녀분들도 다른 데 집을 팔았고 그냥 또 이 집을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매매 거래가 된 거죠. 특수관계의 매매니까
또 부모님도 이왕이면 자녀한테 팔지 해서 이렇게. 서울은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내리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선 수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번 거래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파트 보유자는 집값이 급락했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집을 구하는 사람은 시세보다 더 싼 매물이 없는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보유세나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커지는 데다가 연내 강동이나 강남권 그리고 송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앞으로 조금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급매물들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신용카드사도 미래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QR 결제 서비스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금융권은 물론이고 정보통신업체와 유통업체까지 간편 결제 서비스를 내놓으며 카드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진 게 사실인데요. 카드사가 내놓은 QR 결제는 어떤 건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존재하는 벤사. 벤사는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더 붙는 겁니다. 단말기를 쓰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인 겁니다. 그러나 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결제 방식보다 BC, 롯데, 신한카드의 QR 스캔 결제의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이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방식만 바뀌었을 뿐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한 것과 동일합니다. 신용 공여 기능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불이 아닌 후불 방식인 겁니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도 같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표가 매입된 후에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옵니다. 0.14%포인트 가량이지만 조금이라도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사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납니다. 상점에 비치할 QR키트 제작과 배송 비용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에서 카드로, 카드에서 페이로, 페이에서 다시 QR로 진화하는 결제 방식에 맞춰 카드사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상한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상인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반드시 참여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천해온 공익위원은 국회나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오늘 여의도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처를 부탁한다며 새해에는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도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당 대표에게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며 최저임금 등 걱정이 많을 텐데 기본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위안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기존 중소기업법에 포함된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등 정책 혼선이나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주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서 해외 신흥시장 개척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해외 시장은 수익성 위주의 고부가 가치 사업 다각화로 중동 이외에도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국가 등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축소와 주택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 경기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 수준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44조 원에 그쳤고 공공공사의 저가 낙찰 구조와 간접비 분쟁, 공사비 선정 기준 비현실 등으로 건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에는 생활형 SOC를 비롯한 SOC 투자 확대, 신도시 건설 공공계약의 적정 대가 지급,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편 등 다수의 건설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며 40여 년간 유지돼 왔던 업역 칸막이도 폐지됨에 따라 건설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이날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순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건설업계 대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입 사장이 오늘 취임 간담회를 열고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3년 내 순이익 1조 원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일문 사장은 한국투자증권 최초의 신입사원 출신 CEO로 1988년 동원증권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IB본부에서 27년, 리테일그룹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정 사장은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목표에 대해 올해 리테일에서 수익 증가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IB나 자기자본 운영에서 분발할 것이라며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대내 환경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과 호흡하며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부문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투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협력 관계에서는 올 1분기와 2분기 내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동안 카카오뱅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점차 눈높이가 맞아가는 만큼 시너지도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자 유통업계에서는 한파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전기 히터나 방한 의류 등 난방용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관련 매출이 14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와 제품 판매 상관관계가 커지면서 유통업계가 분주합니다. 이색, 특색이 있는 난방용품들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눈길 잡기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기업에서 날씨를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하는지 방기성 센터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기업의 날씨 마케팅, 그 가운데서도 홈쇼핑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정주부의 마음을 훔쳐 다이얼링하게 하라는 날씨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우리는 방송에서 광고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날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님, 네. 작년 여름처럼 정말 너무 무더울 때 네.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뭐 같습니까? 너무 더웠죠, 작년에. 네네.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시원한 음료를 좀 많이 찾으실 것 같고요. 저는 화장품 가게로 달려갔어요. 피부 손상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해서 선크림 사러 갔었는데 좀 어떤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AC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네. 이상적으로 무더운 날씨의 경우에 선텐용 로션과 크림은 565%나 매출이 증가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바베큐 소스는 57.8%, 핫도그는 33.8%의 매출이 증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날씨에 따라 방송에서 광고를 바꾸는 경우는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날씨에 따라 광고가 다르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더운 날 방송에서 자, 이렇게 더운 날 주부님들 가스화덕에서 음식 만들지 마시고 정화 한 통 하시면 바로 최고의 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이 광고로 바베큐나 핫도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제가 주부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좀 와 닿아요. 더운 날 광고를 통해서 주부들의 마음도 열고 지갑도 좀 열게 하는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서는 뭐 날씨에 따라 광고를 바꾸지는 않지만 홈쇼핑에서는 날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홈쇼핑의 구매 고객은 주로 여성이죠. TV 홈쇼핑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시청하는 가정주부는 55.6%나 되고요. 매일 시청하는 가정주부도 무려 28.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돈을 벌려면 가정주부의 마음을 끌어야 한다는 거죠. 네, 홈쇼핑이 굉장히 똑똑한 날씨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를 아주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A쇼핑 분석에 따르면 고객 중 여성이 90%이고요. 이 중 80%가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고객층인 주부들이 집에 많이 머무는 것은 날씨 영향이 가장 큽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주부들이 많아서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 외출이나 잦은 나들이로 매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A쇼핑에서는 기상예보를 참조해서 적합한 상품을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황사가 예상될 때는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집중 편성을 하고요. 장마철이나 꽃샘추위 때는 매트나 침구리의 방송을 늘립니다. 폭우나 장마 때는요, 의류나 레저용품보다는 조리식품, 게임기 같은 상품의 편성 비중을 늘리고 추운 겨울에는 건강 매트나 김치 냉장고를 편성을 합니다. 네, 홈쇼핑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날씨 마케팅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궁금한 건 매출 증대로 좀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 날씨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A쇼핑은 20%의 매출 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 판매 전략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안 A쇼핑의 아침 방송은 언제나 날씨 예보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주부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날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가정주부의 마음을 훔쳐 다이얼링하게 하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날씨는요, 수요일 날 반짝 추위가 있은 후 주 후반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좀 따뜻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날씨를 적극 활용해서 생활에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방기성 센터장님과 함께 똑똑한 날씨 마케팅과 관련해서 홈쇼핑 업계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